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명절마다 저를 식모 취급하던 동서가 있었어요. 그 동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직업은 9급 공무원이고 경기도 지역의 시청에서 민원 업무를 보고 있어요. 고졸 출신이라는 게 제 이력서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지원아, 사람 값어치는 종이 한 장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전부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온 덕분인지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하나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 친정은 충청도 깊은 시골에 있어요.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셨는데 그 농사가 보통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일구신 땅이 어느새 수십만 평 규모의 대지주 과수원이 되었고 연 매출만 20억이 넘는 탄탄한 농업 법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사실을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치고 진짜 있는 사람 없더라. 이게 아버지의 신조였고 저도 그렇게 배우며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뒤에도 시댁에서 친정이 어떤 곳인지 한 번도 먼저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시골 농사 짓는 집 딸이라고만 알고 있을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가 반대도 하셨었는데 남편도 고졸이다 보니 저보다 좋은 여자 못 만난다고 남편이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과분한 사람인 거 어머니도 알게 되실 거라고 우겨서 결혼을 성사시킨 거라고 하네요. 처음엔 시어머니 반대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모습에 오히려 감동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위입니다. 동네에서 24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식당 사장인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손이 거칠었어요. 처음엔 그냥 일 많이 하는 사람이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손엔 꽤 긴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20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어머니 혼자 2 아들을 건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장남인 남편이 알아서 집안을 짊어졌습니다. 영재 소리 들으면서 자란 시동생 성우를 대학까지 그리고 유학까지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은 아무 선택지도 없이 일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장이라면서 앞뒤도 재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대학도 그만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중국집 배달, 막노동,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 짠하기도 하고 그 책임감에 제 마음이 많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저런 책임감이면 적어도 나를 굶기지는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꿈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10년을 버텨낸 끝에 지금의 감자탕집을 차렸고 장사가 워낙 잘 돼서 지금은 직원도 여러 두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의 손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믿고 살 수 있겠다 싶어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67이세요. 국민학교만 졸업하셨어요. 그게 평생의 콤플렉스로 자리 잡은 분이에요. 배운 사람 앞에서는 어찌나 작아지시는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저한테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시동생 성우씨 이야기는 끝도 없이 하셨죠. 우리 성우가 교수야 교수!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말씀 속에 남편 민호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뒷바라지에서 만든 자리인데 말이죠. 남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었는데 저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시동생은 이성호 36살이에요. 형이 피땀 흘려 마련해준 유학을 발판으로 지방대학교 조교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고 웃는 얼굴도 반듯한데 형이 자기 등록금 내느라 오토바이 타고 빗속을 달렸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내 수진이 형민과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해도 못 본 척 딴청을 피우고 오히려 옆에서 피식 웃는 사람이었죠. 고마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형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자란 사람이죠. 동서 박수진은 33이에요. 같은 대학의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고 명함에 박사라는 두 글자가 찍혀 있는 걸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청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어요. 형님, 저 박사거든요. 뭐든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질문도 질문 나름이겠지만요. 저는 그날 그냥 웃었어요. 그게 어떤 시작의 신호인지도 모른 채로요. 결혼 첫 해 설 명절이었어요. 시댁에 처음으로 며느리 자격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으니까 저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미리 여쭤봤어요. 어머님, 제가 뭘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됐어. 네가 뭘 안다고 그냥 몸만 와. 별뜻 없는 말씀이려니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부터 받았습니다. 점 붙이는 거 해봤어? 고졸 출신이 그런 건 알고 있지? 일단은 해봐. 못하면 배워야지 뭐. 그리고 몸으로 때우면 되지 별 수 있나? 첫 인사가 그거였죠. 그날 저는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부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을 붙이고 나무를 붙이고 설거지를 하고 또 전을 붙였어요. 동선 수지는 오전 11시가 다 돼서 나타나는데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채로 소파에 가방을 던지고 앉아서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른 달려가셨어요. 수진아, 커피 마실래? 엄마가 타줄게. 네, 어머님, 아이스로요. 저 카페인 없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요. 저는 그 소리를 기름튀는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시더니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수진이는 박사야, 박사. 그런 사람한테 부엌 일을 시키면 쓰나. 머리 쓰는 사람은 몸 아끼는 거야. 머리가 딸리면 몸이 고생하는 거고 네가 딱 그 경우잖아. 저는 뒤집개를 든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점심상이 다 차려졌을 때 동서가 식탁으로 오면서 슬쩍 한마디를 얹었어요. 형님, 너무 솜씨 좋으시다. 역시 배운 게 없으면 이런 데서 재능이 피는 건가 봐요. 아니, 그냥 하다 보니까요. 아니, 진짜로요. 칭찬이에요. 저는 이런 거 할 시간에 논문 썼으니까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바로 거들었습니다. 맞아, 수진이 말이 맞아. 못 배우면 몸으로 때워야지 별 수 있나. 지원이 네가 딱 그거야. 손이라도 부지런히 돌려야지.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뭐라고 하려고 하길래 제가 발로 남편 발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고 저는 눈으로 말했죠. 하지 말라는 거요. 남편은 턱을 한번 당기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설거지는 말할 것도 없이 제 몫이었어요. 동서는 밥을 다 먹자마자 아우, 저 너무 피곤해서요. 강의 준비 때문에 요즘 잠을 못 잤거든요.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그래, 어서 들어가서 쉬어. 고생했다. 고생했어. 교수 며느리는 다르긴 하구나. 하셨습니다. 저는 산더미 같은 그릇들 앞에서 혼자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뜨거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저는 그냥 멍히 서 있었죠.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뭐. 안 괜찮잖아. 나도 다 알아. 다 들었어. 근데 거기서 터트리면 우리가 더 힘들어져. 잘 참았어, 당신. 나도 더 욕먹었을 거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신호가 바뀌면서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다음엔 내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추석이 됐을 때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한층 더 호흡이 맞았어요.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서가 거실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다가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 차례 음식은 형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수진 너는 앉아서 쉬어. 네가 뭘 한다고. 감사해요, 어머님. 솔직히 저 이런 거 잘 몰라서요. 아무래도 공부만 했으니까요. 알지 알아. 우리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큰애가 있잖아. 이런 건 다 큰애 시키지 뭐. 너는 편히 쉬어라.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고스란히 들으면서 도마질을 계속했습니다. 도마를 내려치는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갔어요. 잠시 뒤 동서가 부엌 입구에 기대서서 저를 훑어보더니 말하더라고요. 형님, 저 목 좀 말라서요. 물 한 잔만요. 여기 있어요. 감사해요. 아, 근데 형님은 이런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1시간만 서 있어도 허리가 아프던데. 괜찮아요. 역시 형님은 체력이 좋으시다. 역시 많이 못 배우신 분들은 몸이 튼튼하더라고요. 힘든 일도 잘하고. 형님도 그런가 봐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 시댁에 오고 싶지도 않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남편 어머니니까 시어머니 말씀은 그렇다 쳐도 동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리기 시작했죠. 제가 보기엔 그냥 돈 못 버는 시간 강사 같은데 박사학위 있다고 유난 떠는 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벌써 일어서려 하길래 제가 남편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됐어. 그냥 있어. 지원아, 나는 진짜 됐다고. 남편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다시 앉았어요. 그날 밤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대를 얼마나 세게 쥐고 있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명절이 더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갈수록 당당해졌고 저는 명절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해 가을 시어머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당당하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떨리고 작은 목소리였어요. 큰애야, 나 큰일 났어. 나 어떡하냐? 전화를 받은 건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랑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온 거죠. 목소리부터 달랐죠. 남편이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코인 투자로 2억 빚을 지셨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작년 초부터 코인 투자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조금 넣었더니 꽤 올랐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수익 인증을 올리고 더 넣으면 더 번다고 서로 부추기는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500만 원만 넣으셨대요. 그렇게 한 달에 800만 원이 됐다고 카톡방에 인증이 올라왔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넣기 시작하셨죠.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다 코인이 갑자기 반토막이 났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팔면 손해야. 더 넣어야 평균 단가가 낮아져.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드시 올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또 넣으셨대요. 그렇게 1년 동안 조금씩 더 넣다 보니 어느새 2억이 넘어간 거였어요. 친구들도 다 같이 물려있는 상황이라 돈을 빌릴 곳도 없었죠. 모두가 같이 들어갔다가 모두가 같이 발이 묶인 거였죠. 코인은 1년이 지나도록 오를 기미가 없었고 빚내서 투자했던 시어머니는 결국 살고 계시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하얗습니다. 아파트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고. 성우한테도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더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명절마다 충분히 봐왔으니까요. 그 전화 한 통 안 받은 게 어떤 의미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하룻밤 사이에 훌쩍 늙어 보이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앉아 계신 자세도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 앉아서 조근조근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러다 시동생 얘기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성우한테 전화했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어요, 어머님? 어머니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넣었냐고. 저희가 그 빚을 왜 갚아줘야 하냐고. 그러면서 끊더라.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죠.
니네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말씀하세요, 어머님. 너희 혹시 모아놓은 것 좀 있어? 급한 것 좀 막아야 하는데 친구들도 다 같이 묶여있으니 빌리기도 뭐하고 끌어올 데가 없네. 얼마나 급하신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2억이 있어야 아파트를 지키는데 너희한테 이런 말하기가 너무 창피한데 나 진짜 갈 데가 없다. 이 아파트 없으면.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리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니 상황이 좀 급해서요. 2억이 필요한데 지금 괜찮을까요? 나중에 제가 갚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급하냐? 지금 바로요. 지금 바로? 알았다.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라.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시어머니 계좌번호를 아버지한테 문자로 보냈습니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입금 문자가 왔어요. 2억 원. 시어머니가 핸드폰 화면을 들여보다 보시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계좌로 넣었대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세요. 큰애야, 이게 무슨 돈이야? 이렇게 큰 돈이 한 번에 어디서 나와? 남편도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친정 아버지한테 빌렸어요.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네. 시어머니가 한동안 말을 못하셨어요. 그러다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동생 내외가 시어머니 댁에 들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은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말했죠. 어머님, 코인 건은 어떻게 됐어요? 해결은 됐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가만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해결됐어. 큰애가 다 해결했어. 네? 형님이요? 2억을 5분 만에 해결했어. 학벌이 밥 먹여주냐? 교수가 밥 먹여줘? 돈이 없으면 다 소용없더라. 그렇게 교수 하더니 어미가 급할 땐 나 몰라라 하고. 동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동생도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덧붙이셨대요. 너희는 그때 그 이후로 전화도 안 받았지? 내가 그걸 잊었을 것 같아?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해결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에이구 내가 헛키웠어.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바뀌셨어요.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음 명절이 왔을 때였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시더니 제 손에서 칼을 가져가셨습니다. 큰애야, 오늘은 그냥 거실에 앉아있어. 부엌 일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아니야, 오늘은 쉬어. 둘째가 오면 둘째한테 시킬 거야. 그 말이 어찌나 낯설던지 저는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서 수진이 도착한 건 오전 10시가 넘어서였어요. 늘 그렇듯 코트를 입은 채로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왔어? 앞치마 저기 걸려있다. 얼른 둘러매. 동서가 멈칫했죠. 네? 어머니 저요? 너 말고 누가 있어? 큰애는 오늘 쉬는 날이야. 몇 년 동안 일했잖아. 나물 무치는 거 알 줄 알지? 어머님, 저 오늘 오는 길에 너무 힘들었어요. 강의를 몇 개나 하고 왔는데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가만히 쳐다보셨어요. 강의를 몇 개 하든 말든 하면 팔이 없어지냐, 다리가 없어지냐. 큰애는 명절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다 했어. 교수가 뭔 유세라고. 며느리가 와서 손 하나 깠다 가네. 얼른 앞치마 둘러. 동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동생이 옆에서 여보 그냥 해 하고 작게 말했죠. 동서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앞치마를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게 역력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혀를 차셨죠. 나물 저기 있잖아. 물에 담가서 헹궈. 그것도 몰라? 어머님, 저는 이런 거 잘 박사까지 한 사람이 나물 헹구는 것도 몰라? 배운 거랑 사는 거랑 다른 거야?
점심을 먹는데 시동생이 동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수진이가 논문 하나 더 냈어요. 학과에서 제일 많이 낸 거래요. 시어머니가 국을 뜨시면서 심드렁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돼? 네? 논문 많이 내면 월급이 올라가냐고. 돈이 더 많이 나와? 시동생이 머뭇거렸어요. 그건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뭐가 좋은 건데?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시간 강사가 뭐야? 매달 월급이나 제대로 나오는 거야? 매번 힘들다고만 하고 그게 자랑이야? 어머님, 교수 임용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걸려? 몇 년째야 지금이. 다 늙어서 교수하면 금방 은퇴해야 되잖아. 동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시면서 저를 보셨습니다. 큰애야, 더 먹어. 뭐 더 좀 가져다 줄까? 아니, 어머님, 저 많이 먹었어요. 더 먹어. 오늘 고생 많이 했잖아. 동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네가 빨리 가서 설거지해라. 어머님, 저 내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손톱 이거 다 망가져요. 그 손으로 밥은 먹었잖아. 설거지도 해. 고무장갑 저기 있어. 어머님, 저 오늘 정말 피곤해서. 야, 큰애가 명절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 그때는 피곤하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다 했어. 너는 설거지 하나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결국 동서는 고무장갑을 끼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시면서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안방 가서 좀 쉬어. 피곤하지? 어머님, 저 진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 이제 알아. 그냥 쉬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댁 앞방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야, 그릇 헹굴 때 뜨거운 물로 해야 기름이 빠지지. 그것도 몰라? 어머님, 저 이런 거 진짜 잘 몰라서요. 박사가 설거지도 못하면 집에서 뭘 해? 민재가 불쌍하다 진짜.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이 바뀌긴 바뀌는구나.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가족 모임 자리에서 동서가 기어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다음 달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걸 듣고 동서가 삐쭉 웃으면서 말을 얹은 거예요. 어머님도 참 갑자기 큰형님한테 잘하시고 왜 친한 척 하시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한테 아부 떠시는 거예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가만히 쳐다보셨습니다. 야, 내가 왜 큰며느리한테 잘하는지 알아?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달려온 사람이 누구고 전화도 안 받은 사람이 누군지 내가 까먹었을 것 같아? 돈 때문만은 아니야. 사람이 사람한테 잘하는 이유가 돈밖에 없는 줄 알아? 그건 네 속이 그런 거고. 그리고 그때 얼마라도 모아놓은 거 있으면 보탤 생각조차 없었잖아, 너네는. 알아서 하라 그러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교수면 다야? 사람 도리를 알아야지. 그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봤다. 나도. 지원아, 고마워. 뭐가? 그냥 다. 지금까지 잘 참아줬잖아. 엄마 빚 갚아준 것도 고맙고. 저는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동서는 그날 이후로 조용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위험한 사람이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시댁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큰애야, 이번에 뭐 먹고 싶어? 네가 좋아하는 거로 하자. 처음엔 그 말이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몇 년을 새벽부터 혼자 부엌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뭐 먹고 싶냐고 대접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가족 모임 날이면 풍경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었죠. 큰애야, 이리 와서 앉아라 하시면서 소파 옆질을 내주시고 동서한테는 부엌을 가리키셨어요. 둘째야, 전 뒤집어야지. 얼른 가서 뒤집어. 어머님, 저 오늘 강의 2개나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음식을 해야 먹을 게 있지. 빨리 가서 전 뒤집어. 동서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부엌을 들여다보시더니 혀를 차셨어요. 야, 전을 그렇게 뒤집으면 터지잖아. 지금 타고 있잖아. 불 좀 줄이고. 아, 그런 것도 몰라. 어머님, 저 이런 거 잘 몰라요. 박사가 전 하나를 못 뒤집어?
뭐 말이 박사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큰애는 이거 20판씩 통자 붙였다. 동서가 뒤집개를 든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설거지였어요. 둘째여, 어서 가서 설거지해라. 어머님, 지난번에도 제가 했었잖아요. 동서, 쉬어. 이번엔 내가 할게. 그렇게 제가 오랜만에 설거지를 하게 됐어요. 그날 오후에도 시어머니는 동서를 가만두지 않으셨죠. 과일을 깎으라고 하셨고, 차를 끓이라고 하셨고, 삭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하나하나 할 때마다 표정이 굳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동서가 앉아서 하던 그대로예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친척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거실 한가운데서 한참을 통화하셨어요. 응, 우리 큰며느리? 야, 그 애가 보통이 아니야. 공무원이라고 만만하게 봤더니 친정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농사 짓는다고 해서 그냥 시골집인 줄 알았지. 알고 보니 땅이 수십만 평이야. 연매출이 20억이 넘는다니까. 근데 그걸 한 번도 티를 안 내더라고. 참 대단하지 않아? 동서 얼굴이 굳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랑곳 없이 계속하셨죠. 둘째 며느리? 아이고, 걔는 박사라고 잘난 척은 하는데 아직도 시간 강사야. 나이가 많이 다 돼가는데 월급이 얼마나 나오겠어. 밥벌이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교수는 무슨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동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에 도끼가 가득 차 있었죠. 참다 더는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요. 어머님, 저 솔직하게 한마디 해도 돼요? 어머님 진짜 웃기세요. 2억 받고 나시니까 갑자기 큰형님이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저는 그게 진짜 가스로워요. 돈 받으니까 붙는 거잖아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야! 아니 진짜로요. 어머님도 국졸이시고 형님도 고졸이시고 그 두 분이 그렇게 잘 통한다고요? 수준이 맞아서 그런가? 두 분 다 못 배워서요. 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돈 좀 생기니까 갑자기 친난 척 하시는 거. 저 옆에서 보기 진짜 역겹거든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멈췄고요. 그때 시동생이 바로 반응했어요. 야, 말이라고 하면 다인 줄 알아? 입 안 닥쳐? 평소에 그 느긋하고 무관심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생이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거실에 던졌어요. 야, 이게 뭔지 알아? 봉투에서 사진이 몇 장 나왔어요. 시동생이 그 사진을 동서 앞에 던졌습니다. 동서 얼굴이 순간 굳었죠. 사진 속에는 동서가 나이 지긋한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구실인데 너무 가까이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내 동기가 나한테 슬며시 주더라. 나 불쌍하다고. 정신 차리라고. 정교수 되고 싶어서 네 와이프가 무슨 짓이든 하는 것 같다고. 동서가 입술을 떨었어요. 오빠, 이건 오해야. 이게 어떻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동생 손이 올라갔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우리 엄마랑 형수한테 역겹다고? 수준이 똑같다고? 더러운 짓 하고 다니는 게 감히 누군데 그런 말을 해? 동서가 뺨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동생이 사진을 집어들면서 말했어요. 이혼해. 나는 변호사 선임할 거야. 오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할 말 없어. 네가 어떤 짓 하고 다니는지 내 동기들이 다 알더라. 나한테만 쉬쉬하다가 지금에서야 말해주더라고. 나 불쌍하다고. 시동생이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동서 혼자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죠. 동서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다가 결국 바닥에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오만하고 당당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한없이 작아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죠. 시원하지도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었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물불 알가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동서가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 오빠한테 연락 좀. 됐어. 어머님, 저 오해받은 거예요. 그 사진 어떻게 찍힌 건지. 됐다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 오늘 우리 집에서 뭐라고 했어? 못 배운 것들끼리 정신 승리한다고 했지?
수진이 똑같다고? 그 말 하기 전에 네 꼴이나 똑바로 봤어야지.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지 마.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핸드백을 집어들면서 저를 한번 쳐다봤죠.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배운 게 많다고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었네.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남편은 요즘 많이 편안해 보여요. 감자탕집도 잘 되고 있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밥을 먹다가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지원아, 나 결혼 잘한 것 같아. 갑자기?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도 너랑 같이 있어서 고마운 걸 잘 모르나 봐. 저도 웃으면서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했죠. 오고 가는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동서는 그 뒤로 시댁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이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대학 쪽에도 소문이 퍼졌는지 동서는 그 학기를 끝으로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토록 원하던 정교수 자리는커녕 시간 강사 자리도 잃은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됐다는 생각도 안 됐다는 생각도 딱히 들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었죠. 시동생은 한동안 시어머니 댁에 자주 들렀다고 해요.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올 때마다 형 얘기를 꺼낸다고 하셨습니다. 형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무 몰랐어. 라고 했다더라고요. 남편한테 그 말을 전했더니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었죠. 이제라도 알면 됐지 뭐. 그게 다였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래 품고 있다가도 끝낼 때는 깔끔하게 끝내는 사람. 자기 편한테는 무한정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명절 때 제가 부엌에 들어가려고 하면 손을 잡아 끄세요. 큰애야, 오늘은 내가 할게. 넌 앉아있어. 어머님, 같이 해요. 저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 같이 하자. 둘이 같이. 그렇게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하고 말이 많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전이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긴 시간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그게 돌아온다는 거요. 그리고 진짜 힘은 학벌이나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거요. 동서가 그토록 자랑하던 박사 타이틀은 시어머니가 가장 힘드셨던 순간에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전화 한 통 받는 것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고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왜 이러나, 왜 이러고 있나 싶은 순간도 옵니다.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직접 제 눈으로 보고 경험해 봤거든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혼자 꾹 참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여러분 편에 서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